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전화통화한 녹음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토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10달 만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쏘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장성 3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졌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밤사이 헬로윈데이를 맞아 서울 홍대와 이태원 등의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합동 순찰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고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황이 입증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17초 길이의 해당 녹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으로 한 달쯤 뒤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녹음한 파일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실제 오빠라고 불렀다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묻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는데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은 윤 대통령 당선 2달여 뒤인 만큼 대통령실 해명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내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재해보세요. 저는 항상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녹취 외에도 명 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녹취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할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 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 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제가 그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곧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번 음성 파일 공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의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로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위법한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들이 출석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도 국감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이 10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 추진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아침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돼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화성 18형을 발사했을 때 북한은 최대 정점 고도 6,500여 킬로미터로 상승해 1,002.3km를 73분 58초 동안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사도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각 발사였지만 군은 더 멀리, 더 높이 쏘기 위한 시험 발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쏘았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발사 하루 전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특정 지역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당시 처음 공개한 신형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가 이번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이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에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한다며 외교적 해법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수단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끊임없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과 무기 제공이 그렇듯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000명이 주둔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8,000명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 대표에게 매우 정중하게 질문하겠다며 여전히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 측 질문에도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측 대표는 북한군 주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며칠 안에 교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여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미국 CNN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북한군 파병 작전명을 이른바 동방 계획으로 붙였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급 3명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주재 대표단은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최소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장성급 3명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으로 올해 만 7번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폭풍부대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최정예 11군단 등을 지휘한 인물로 최근 예하부대와 함께 러시아 파견 사실을 국가정보원도 파악했습니다. 함께 파견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남 공작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장에 올라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정찰총국이 북한 해킹 조직의 배후로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등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성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 남아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장성 3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북한군이 최소 2,000에서 3,000명으로 이뤄진 부대 단위로 편성된 뒤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통합될 계획으로 보인다고 유엔에 전했습니다. The DPRK servicemen are supposed to wear Russian uniforms and use Russian small arms. They will also be provided with Russian identity documents. 러시아는 이번에 파병된 북한 부대 수용 작전을 이른바 동방 계획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일본 NHK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 부대를 운용할 러시아 책임자로 러시아군 76 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낸 소장급 장성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등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른바 쓰레기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이 좋든 싫든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해리스 부통령 측이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 그린베이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에 의한 성폭력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여성을 보호하겠다며 자신들의 참모들이 여성 보호 같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말렸지만 자신은 여성이 좋든 싫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발언이 여성의 주체성과 권리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모욕적이라며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여성 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여론조사가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머슨대 조사를 보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이 각각 49대 48%로 나타났고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50대 48.2%로 집계돼 선두가 뒤바뀌었습니다.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등록 유권자 대상에서는 50대 48%로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섰지만 투표 의향층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0대 49%로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참가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이미 투표를 마쳤고 34%는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로 미 대선 당일인 11월 5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인 42%보다 높습니다. 어제 헬로윈데이를 맞은 서울 홍대와 이태원 거리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합동 순찰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블 영화 속 캐릭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각양각색 분장을 한 사람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헬로윈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막 코스프레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좀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아가지고. 홍대 관광특구는 애초 서울시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 7만 8천여 명이 찾으며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인력 등 280여 명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한가운데에 질서 유지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현장 혼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찰 분장 단속이나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축제 참가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이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집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골목길을 찾는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이 참사 현장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분장한 사람들 그리고 거리 행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헬로윈에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주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와 이태원, 성수동 등 15개 지역에서 중점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주말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인천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가 열려 도로가 통제됩니다. 인천 퀴어 축제는 내일 낮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평역 인근에서 열리는데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단체도 같은 날 부평역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아침 6시쯤부터 부평대로 통제가 시작되고 이후 부평대로와 경원대로 일대에서 오후 5시까지 3,400여 명이 행진 등에 참여하면서 도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월 10억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와 마약을 투약한 손님 등 모두 9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어지럽게 술병이 늘어진 방 안을 뒤져보니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입니다.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팔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한 40대 남성 A씨 등 마약 사범 9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직원들을 동원해 마약을 팔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술은 물론 마약까지 투약할 수 있다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는데 월마다 꾸준히 10억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 등과 연결된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A씨 및 그 공범들을 순차 검거하였습니다. 강남 유흥가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00평 규모, 방만 30여 개에 달하는 업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00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뒤늦게 업소 운영자가 마약을 팔거나 이걸 알고도 지켜보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는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하늘궁 여성 신도 20여 명은 허 대표가 영적 에너지를 주겠다는 이유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허 대표는 공갈 세력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 씨의 성매매 강제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 최 씨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최 씨의 전 배우자인 김유리 씨는 최 씨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다니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이와 별개로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업과 가게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2%포인트 넘게 뛰면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던 시기인데도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크게 오른 겁니다. 9월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운용물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채 5년물 같은 지표금리와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상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줄인상하면서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춘 움직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타이트하게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그 말은 가상금리가 향후에도 조금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문턱은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서울대 비례 선발제와 같은 파격 제안을 내놓고 있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네, 중산층을 살릴 방법을 묻는 질문에 요즘 뜨거운 노래 로제의 아파트를 언급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지금 비싼 게 뭐냐 그러면 집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먹을 거가 국제적으로도 비싸고, 그다음에 옷은 우리나라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 자꾸 명품만 서로 찾아서 비싸고, 집값 잡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통화정책 학교도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 로제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 값이 오를까 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품질 검증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며 4분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한 주당 361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6%, 우선주 0.7%로 배당금 총액은 2조 4,521억 원 상당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 원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가 17조 4천억 원이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08% 상승하며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지난 3분기 전국 오피스 임대 가격 지수는 수도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을 보였지만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에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녀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모집 수수료를 준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아웃도어 워킹화가 브랜드별로 주요 기능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보행 기능성은 네파와 아이더, K2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은 노스페이스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머렐과 컬럼비아 등 4개 브랜드가 모두 우수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11월 1일, 오늘은 한우의 날입니다. 한우 맛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날로 한우의 날을 정했다고 하죠. 네, 한우의 날을 두고 유통업체들이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한우를 사려는 소비자로 붐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값싼 한우를 사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자 좋은 제품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등심 싸게 준다 그래갖고 샀어요. 아니 등심하고 체크살하고요. 그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국 한우 관련 협회가 유통업계와 함께 최대 반값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특수 부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완전히 동이 났고요. 지금은 다른 부위로 채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빈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3사 모두 절반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세일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고기가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꼭 일할 때 꼭 사고 싶어갖고 왔어요. 온라인 업체도 경조와 횡성 한우 등을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온오프라인 모두 합쳐 약 2천여 곳. 업체 매장별로 할인 시기와 제품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번 달 초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강력 태풍 콩레이는 피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며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강력 태풍 콩레이는 우리나라에 별 영향이 없었지만 남은 비구름은 비껴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태풍에서 변한 온대 저기압이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으로 강수대가 지나며 제주 산간,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이틀에 걸쳐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의 수렴대가 남북으로 약간 진동을 하면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의 많은 비로 인해 떨어진 낙엽 등으로 인해서 대수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비가 그치는 주말 낮부터 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고 화요일과 수요일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기상청은 큰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에 이뤄진 명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를 입수했다면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2022년 6월 15일쯤 녹음된 것으로 추정한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지인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설명하며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장님 무사인데 자신을 못 알아봤고 김 여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자신을 알아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이들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통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 씨의 통화 내용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 즉 당선인 신분이었던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의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탈당해 현재 다른 당에 가 있는 전 대표의 입장까지 인용한 데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통화 공개 이후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축하 인사가 수백 통씩 오는 가운데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대선 초반 관계가 있다 보니 전화를 받은 것 아니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런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어 한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라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등 30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을 강행하느냐며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인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130여 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나 유죄로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한 만큼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요구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고등검찰청을 지휘하여 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공소 제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앞서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은 청탁이 아닌 촬영을 위해 건넨 금품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던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항고가 타당하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판단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스폰서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하고 법인카드 등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긴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 안팎에서 아나무인식 변론을 반복해 전례 없는 사법 방해를 일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800만 달러가 전부 북한에 전달됐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북한의 위장 전술에 넘어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이 필요했고 이에 쌍방울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29일 열리는데 대북 송금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닷새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대북 송금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 심리는 이번 재판에서 끝나는 만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 재판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교제하던 여성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시간 매주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 본류 재판도 이어집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출석합니다. 오후 2시 50분에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음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교수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00여 차례 성악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 1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과 60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고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속 상사인 대령이 여군 소위를 성폭행 시도하고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공군은 유감을 표하며 민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여성 소위가 직속 상관인 전 대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A 소위가 지난 8월 회식에서 전 대장 B 대령에게 추행당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회식 이후에도 성추행은 물론 관사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며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A 소위는 상담소에 B 대령이 자신의 손을 만지며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술자리를 이어가자며 관사에 갈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B 대령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A 소위가 공군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B 대령은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됐지만 B 대령이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A 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을 하면서 녹취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큽니다. 군인권센터는 17 비행단장과 공군 본부 감찰부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소위는 B 대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도 받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B 대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방향성을 논의하는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가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박나은 기자입니다. 인간이 지시한 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임무를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국가 미래전략기술 방향을 살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계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10가지가 제시됐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과 협업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과 인간, 환경 사이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그 분야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갈 미래 유망 기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전략적 대응책이 되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만들어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의 인기만큼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데요. 최종 8인 경연에 들었던 중식 셰프 정지선 씨를 만나 정 씨의 요리 철학과 서바이벌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중식 셰프 정지선 씨. 특히 전통 재료인 시래기를 활용해 중국식 마탕 바스를 만드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선희 셰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쓰레기로 바스를 만들었을 때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되게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느낌도 그분에게는 약간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에 되게 감격을 받긴 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김치전을 구워주던 정지선 셰프. 중식에 흥미를 느껴 학생 때부터 열정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주방 구조를 경험하고 중국 유학을 택했습니다. 그거를 룸을 들어가서 레시피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안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 맛은 볼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언어 장벽을 뚫고 공부를 마쳤지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성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중식 주방에서 여성 셰프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력서를 다 안 받아주셔가지고 취업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왔는데 라는 약간 자신감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성별 보고 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뚝심 있는 성격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고객이 남긴 음식을 보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졌고 새우 알러지에 대처하기 위해 냄새로 간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약간 짠내랑 단내랑 조화로운 감칠맛이 소위 꼰대라는 비판도 듣지만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정지선 셰프는 강조합니다. 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게 네가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냥 버텨. 난 이제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리로 자신의 세계를 빚어가고 있는 정지선 셰프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신곡을 발표하며 7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드래곤은 어제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파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각종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지드래곤은 공백기 동안 미디어의 힘이 크다는 걸 느꼈다며 이번 신곡에 미디어 힘에 대한 풍자, 또 다양한 힘을 융화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요버스 코리아가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웰컴 호요랜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붕괴, 원신, 젠레스 존 제로 등 호요버스의 인기 게임 5가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복합 문화 행사입니다. 개인별 부스에서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과 2차 창작물을 관람할 수 있고 주말엔 코스프레 퍼레이드와 드론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남부와 일부 충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설무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 부산 1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동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내륙은 내일 낮부터 휴일까지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